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 원일입니다. 11월 고용 동향이 발표됐습니다. 취업자 수가 지난해 11월 동월 대비해서 16만 5천 명이 늘었습니다. 10달 만에 반짝반등입니다. 반가운 소식입니다. 새 경제수장 홍남기 부총리 일단 한숨 돌렸습니다. 그런데 안에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몇몇 좋지 않은 징후가 보이고 있습니다. 취업자 수는 조금 늘었는데 실업자 수가 IMF 외환위기 수준만큼 늘었고 체감 청년 실업률도 역대 최고치입니다. 정부에서 공공 일자리 내놓고 예산 24조 원 일자리 예산으로 지켜냈는데 그 효과가 제대로 날지도 의문입니다. 새 경제탑을 맡은 홍남기 체제, 이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함께 앞으로의 경제 상황, 오늘 직설이 자세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전문가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숙명여대의 신세돈 교수님, 서강대학교의 김연학 교수님, 그리고 박연미 경제평론가님 세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고용동향 발표 통계청 취재하고 있는 기자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부터 좀 듣고 한번 가보죠. 박규준 기자 연결돼 있습니까? 네, 박규준입니다. 네, 전해주시죠. 네, 오늘 통계청이 11월 고용동향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이달 보고서를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18만 4천 명으로 작년 11월보다 16만 5천 명이 늘었습니다. 이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증가폭으로 보면요, 올해 1월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겁니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과 도소매업은 작년 대비 줄었고요, 보건과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늘었습니다. 특히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는 작년 11월보다 9만 1천 명이나 감소했습니다. 실업률은 지난달 3.2%로 작년 11월보다 0.1%포인트 올랐습니다. 이 11월 실업률을 기준으로 보면 미국발 금융위기 여파가 한창이던 2009년 3.3%를 기록한 후 9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이 한편 15세부터 29세 청년층 실업률은 7.9%로 1년 전보다 1.3%포인트 개선됐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박규준입니다. 통계청 발표 내용, 일단 주요 내용 정리한 수치만 정리해서 저희 박규준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뭐 휙 지나가서 시청자 여러분들 귀에 잘 들어오지 않으셨을 테니까 핵심만 정리를 좀 해서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죠. 박 평론가님한테 먼저 좀 팩트만 좀 숫자만 좀 확인을 좀 할게요. 얼뜻 듣기로 뭐 들어보니까 제가 듣기에는 취업자 수 좀 늘었고 그런데 실업률은 좀 늘었고 실업률 늘었다는 얘기가 실업자도 늘었다는 뜻인가요? 실업자 수는 좀 줄었는데요. 그러니까 100만 명 계속 우리가 넘었다고. 지금까지 시청자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건 대한민국 실업자가 지금 100만 명 실업자 시대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얘기해서 실업자 수는 조금 줄었다고 지금 나왔는데 얼마나 줄었어요? 실업자 수는 저희가 계속 100만 명대 이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90만 명대로 줄었습니다. 그럼 100만 명대 밑으로 떨어졌으니까 그렇죠. 절대 실업자 수는 좀 줄었다고 봐야 작년 되는데. 동기 대비는 조금 늘었고 작년에는 87만이었는데 지금 90.9만이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난달 좀 대비 헷갈리는 거예요. 금년 대비는 네. 많이 줄었죠. 금년에는 계속 실업률 그렇죠. 100만 그러니까 내외였으니까. 올해 상황을 보면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고용이나 시장 상황을 전해드리면서 악화세 완화라는 단어를 정부가 쓰기 시작했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11월 고용 지표가 딱 그 상황에 부합하는 내용입니다. 예. 월별로 전월하고 비교를 해보면 나쁜 상태가 조금 나아졌는데 작년 이맘때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상황이 좋아졌느냐 그건 아니라는 말씀이죠. 예. 근데 이 고용 통계는 네. 그 어떤 통계보다도 계절성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아주 고른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몇 월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게 등락이 좀 큰 통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취업철이라는 게 철도 있고 또 예. 휴가철도 있고 네, 또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고용 통계는 전월 동비로 보는 것은 매우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아까 네. 전월에 그 실업자가 97만 3천이었는데
10월 달에 이번에 네. 90만 9천이니까 요 통계만 비교하면 실업자가 한 6만 명 정도 줄었다. 줄었네. 그렇게 보면 안 그래서 되고 제가 여쭤본 겁니다. 작년 10월, 11월에 비하면 예. 3만 8천이 늘었기 때문에 네네. 지금 실업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한 판단입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모든 통계는 전년 동월 대비 통계입니다. 통계청 발표는 즉 2017년 11월 달에 고용 동향과 올해 2018년 지난달 11월의 고용 동향에 대한 비교 통계라는 점 시청자 여러분들 잘 좀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학 교수님, 네.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고용 동향 통계를 신경을 쓰기 시작을 했죠? 이거 좋은 징조입니까? 뭐 좋은 징조이기보다는 고용이 좋지 않으니까 예. 고용 통계를 신경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난 이제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 국민들이 고용 통계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었던 없었죠. 이유는 고도 성장을 우리는 해왔기 때문에 고용에 대한 고민이 없었는데 사실은 이게 뭐 선진국형 고민이라는 얘기도 있긴 있습니다. 선진국형 고민이죠. 제가 뭐 젊었을 때 영국에 유학을 갔었는데 예. 그게 매달 잡리스 고용이 얼마고 실업자가 얼마고 미국도 그러잖아요. 미국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언론 보도 선진국에서는 내용인데. 고용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는 근데 고도 성장기이기 때문에 사실상 완전 고용 상태였고 지난 뭐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고용에 신경을 안 썼었는데 이게 선진국형 경제로 가는데 근데 문제는 우리가 다른 부분에서 선진국 수준에 올라가지는 못하고 고용만 가지고 지금 선진국형 경제가 되니까 맞아요. 그 부분은 조금 이제 좀 네네. 아쉬운 부분이죠. 맞습니다. 예. 자, 전체적으로 그럼 다시 좀 더 통계를 어찌 됐든 오늘의 주제인 고용 통계를 가지고 한번 가보죠. 신세영 교수님. 네. 자, 취업자 수가 조금 늘었다. 그나마 다행이다. 반짝 반등이다. 이 평가는 어떻게 하십니까? 뭐 지난 몇 달 동안은 뭐 3천, 5천 이러다가 예. 뭐 이렇게 커지니까 상당히 좀 충격적으로 긍정적이다. 예. 이렇게 그나마 볼 수가 반가운 있죠. 소식인 거죠. 16만이라는 게 물론 이제 작년 재작년에 평균 한 30만 대에 비하면 많이 줄어들었지만 물론 뭐 반토막밖에 안 그래서 되지만. 이제 일단은 네. 이제 큰 그릇은 괜찮다 하고 뚜껑을 열어봤더니 예.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딱 들자면요. 하나만 들면요. 예. 30대가 10만 줄었어요. 30대가. 30대가 40대가 13만 줄었어요. 예. 그러니까 30대, 40대와 같이 실제로 가정을 이끌고 이런 세대는 거의 합해서 23만 명이 줄었는데 네. 60대 이상이 27만 늘었어요. 60대가요. 이상이. 네. 그 중에서도 65세 이상이 19만 4천이 늘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16만 정도가 늘었는데 60대 이상이 는 걸 빼면 오히려 10만 가까이 줄었다는 이야기죠. 아하. 그러니까 지금 일자리가 취업자가 늘긴 늘는데 예. 아주 고령자 중심으로 늘고 실제로 중추 역할을 하는 30대, 40대 그리고 일부 50대에서는 지금 취업자가 준다. 이게 지금 한국의 노동시장의 근본적인 문제인데 예. 이번에 16만 정도 늘어나니까 그게 묻혀버리는 그런 예. 어떤 좀 다시 부분이 있네요. 정리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6만 5천 명이 늘었다라는 것 자체는 반가운 소식이나 내용을 봤더니 정작 일자리가 필요하고 이 경제의 중추라고 할 수 있는 30, 40대 가장들의 양질의 일자리가 늘었나 해서 반가워서 들여다봤더니 30대는 10만 줄었고 40대는 13만이 줄었기 때문에 오히려 30대, 40대들 진짜 돈 벌어야 되는 사람들의 일자리는 줄었고 어디서 그럼 늘었나 봤더니 전부 다 60대 이상에서 늘었더라. 그렇습니다. 60대 이상에서 늘은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를 보기 어렵다. 이렇게 지금 그렇습니다. 분석을 하시는군요. 네, 김현학 산업- 교수님 여기 동의하시나요? 예. 근데 또 산업별로 보더라도 16만 5천이 늘었는데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16만 4천 명이 늘었습니다. 예. 이게 뭐냐면 공공 부분에서 늘었다는 거거든요. 정부의 아. 예산이 투입된 부분에서 늘었다. 왜냐면 예. 이게 다 뭐 사회복지 서비스업 이런 것들이 뭐 공무원이거나 예. 혹은 정부의 지원을 받는 업종인데 그래서 뭐 그렇지만 저는 그동안에 지난 올 들어와서 지표가 워낙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 16만 명 당초 목표가 월 평균 32만이었는데 그게 18만으로 목표를 줄였는데 그나마 수정된 목표에 처음으로 10만 넘는 건 아마 금년 들어 제가 볼 때 처음이 아닌가 싶고요. 10달 만에 처음이니까. 처음입니다. 네, 1월 10달 만이니까. 그런데 아마 이것이 정부에서 뭐 많은 재정을 지출한 그런 결과이긴 한데 그나마 그 재정 지출했던 것이 먹혔다는 그런 의미에서는 뭐 작지만 긍정적인 아하. 의미가 있고요.
문제는 추세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예. 한 달만 이렇게 완오프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그나마 정부가 재정을 많이 투입하고 있는데 이런 추세가 10만 이상 일자리 늘어나는 추세가 몇 달이라도 계속 지속이 된다면 예. 그나마 재정 지출에 효과가 있다기 때문에 그러면은 좀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두 분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박영인 평론가님 보면 시장에서 입장에서 보면은 경기가 좋아지거나 기업들이 뭐가 실적이 좋아서 이렇게 기업들이 일자리를 막 늘린 것이 아니고 결국은 정부가 돈 풀고 재정 쏟아부은 부분, 즉 공공 부분에서 16만 5천 부분이 집중적으로 늘었고 그 연령대로 보면 60대 이상에서 늘었고 네. 자 좋게 보면은 정부의 노력이 좀 시장이 먹혔다라고 볼 수 있지만 나쁘게 보면 체질 개선이 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개선이네요. 그렇죠. 정부의 예산이나 재정 지원이 끊어졌을 때, 정부가 돈을 안 쓸 때도 이 자리가 유지될 것이냐에 자력 대한 갱생이 가능하냐? 네, 고민이 남아 있는 아하. 거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16만 4천 개가 늘었고 예. 전년 동월 대비 신규 취업자 수 증가폭이 16만 5천. 네, 그러니까 네. 공공 부문을 빼면 민간에서 사실상 만들어진 일자리는 1,000개밖에 안 된다는 셈이 나오게 되거든요. 몇 개밖에 안 된다고요? 1,000개. 민간의 일자리는 플러스 1,000개 명밖에 안 돼요. 그렇죠. 지난달에 고용지표 저희가 전해드릴 때 4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것도 예. 통계청에서 공식적으로 분석하기를 정부가 재정을 집행해서 만든 일자리가 상당수이고 예. 민간만 놓고 보면 사실상은 마이너스일 겁니다. 이런 분석이 지난달에 나왔어요. 아하. 그런데 이번 달에도 이제 재정에 힘입어서 지표가 그나마 나아진 건 다행인데 예. 이게 민간에서 필요하고 투자해서 만들어진 일자리이냐 여기에 대한 고민은 남아 있는 거죠. 아하. 뭔가 좀 양적으로 숫자는 분명히 늘었는데 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신 교수님이 그 부분을 좀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민간 경제 부분에서 선순환 구조로 인해서 경기가 잘 돌고 돈이 돌고 돈을 벌어서 야 사람 더 필요하니까 더 뽑아 이게 아니네요. 그렇죠. 늘어난 그러니까 게. 이제 그 부분도 있고 숙박 음식 부분은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예. 작년 6월서부터 지금까지 11월까지 거의 지금 1년 반을 계속해서 줄고 있어요. 계속해서 줄고 있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그러니까 숙박하고 음식점이 계속 지금 붕괴되고 있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자영업자들이 그게 무너진다는 하나고요. 게 이제 거기군요. 그다음에 도소매는 작년 12월서부터 한 번도 예외 없이 지금 이 취업자 수가 꺼지고 예.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하. 교육은 작년 11월서부터 지금 연속으로 그러니까 교육 서비스하고 예. 그다음에 도소매하고 음식 숙박 쪽에서는 거의 1년 반 이상 한 달의 예외도 없이 계속해서 취업자가 지금 줄어들고 있다. 아.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도소매, 그다음에 숙박, 음식 그리고 교육 이 산업이 지금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멜트다운이다. 완전히 녹아내리고 있다. 네. 이제 이것이 지금 저는 이번 고용 통계에서 우리가 조금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다. 도소매, 음식, 숙박업이라고 말씀했는데 흔히들 말하는 자영업자들, 영세업자들이 몰려 있는 분야가 대부분이 이 부분인 거죠. 부분이라고 그러니까 봐야죠. 자영업자들 힘들다라는 그렇죠. 말씀을 예. 통계적으로 이렇게 지금 말씀을 그렇죠. 하시는 네. 거군요. 그렇죠. 예. 허허. 자, 추세적으로 보면 김연학 교수님은 지금은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추세라면 추세적으로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추세입니까? 걱정스러운 추세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나마 반등을 했으니까 예. 12월 만에 이게 좀 이걸 계기로 해서 다시 좀 이렇게 좋아지는 추세로 갈 가능성은 그건 이제 두고 봤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그나마 이제 11월 숫자가 좋은 것은 다행인데 이게 예. 지속 가능한 거냐. 우선 정부가 그동안에 재정으로 돈을 많이 풀었는데 그나마 네. 돈 푸는 거는 먹혔다는 건데 돈 푸는 것도 안 먹혔다는 비판도 꽤 많았거든요. 근데 예, 이제 예. 그 비판이 맞느냐 안 맞느냐 몇 달 더 지켜보고 이번 달만 반짝 늘고 예. 그다음 달부터 돈은 계속 풀고 있는데 만일에 또 다시 깔아놓는다면은 정부 재정 지출도 효과가 없다는 것이고요. 예. 근데 그나마 정부의 예. 재정 확대가 이렇게라도 통계로 반영이 돼서 나온다 그러면 그거 자체를 뭐 예, 욕할 것은 없고요. 예, 더구나 혹평할 이제 필요는 없겠죠. 우리 또신 교수님 말씀하신 것도 뒤집어 보면 예. 이제 임금 근로자는 24만 8천 명이 늘고 자영업은 8만 3천이 줄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의 자영업 이 비중이 너무 높은 건 사실이거든요. 예. 이제 구조조정이 필요하긴 한데 이게 연착륙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경착륙을 하고 있다는 건 문제인데 가급적이면은
근로자들이 이 자영업 하는 것보다는 임금 근로자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 것은 그런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이죠. 그리고 예. 경기가 어려울 때는 민간 부분에서 일자리 창출이 충분하지 못할 때는 정부가 재정을 풀어서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건 맞고요. 그런데 네, 이제 예. 정부가 언제까지나 돈을 풀어서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추세가 예를 들어서 몇 달 가면서 정부 재정 조직 효과 나고 그다음에 경기가 좋아져서 민간 부분에 이 일자리 늘어나는 부분이 정부의 재정 정책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민간의 어떤 투자에 의해서 늘어나는 걸로 네. 이 바뀌어야 되는데 빨리. 아하. 근데 이제 지금 투자 동향을 보면 또 투자도 계속 줄고 있으니까 예. 조만간 그 트렌드를 바꾸기가 쉽지는 않겠다는 쉽지는 그런 않겠다, 걱정은 듭니다. 추세를. 네. 자, 정리를 해보면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느끼고 계시겠지만 정부가 천문학적인 돈을 풀어서 일자리를 만들고 정부가 마중물을 펌프질을 하겠다라는 그 효과로 지금 반짝 반등이라는 데는 다들 저 전문가들이 지금 평가를 해주시고 있는 거고 이것이 과연 지속 가능하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이라는 말씀 지금 전문가들이 하고 계십니다. 박평론가님, 네. 얘기 나온 자영업자 얘기 나온 김에 이 통계도 좀 한번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줄어드는 추세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증가하고 있다. 자, 얼마나 줄었고 얼마나 는다는 얘기고 이건 뭘 의미합니까? 제가 지금 구체적인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잠깐 예, 도움을 고용원 받을까요? 없는 자영업자는 자, 15,000 줄고 있다. 늘었어요. 예, 15,000 15,000이 명이 늘었고 늘었고 고용원 없는 자동차는 92,000 줄었어요. 9만 2천 명이 줄었는데 이게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가뜩이나 영세했던 분들. 그러니까 나 이런 혼자 부분이 하거나 부부가 하거나 그렇죠. 가족 경영하거나 무급 가족 그 노동자가 도와주거나 예. 아니면 아주 영세하게 그 왜 어머님도 혼자 떡볶이 가게 그렇죠. 작은 거 예, 이런 예. 것도 운영하셨던 분들이 시장에서 사실상 내몰리고 있다 이렇게 이런 볼 수 분들은 있고요. 지금 퇴출되고 있다라는 그렇죠. 뜻인가요? 사실상 뭐 좋은 말로 표현을 하면 자영업 시장의 어떤 구조 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쉽게 말해서 그냥 문 닫는 거예요. 그렇죠. 그나마도 장사가 간판 안 되는 내리는 거고. 거고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소폭 늘었습니다. 예. 15,000명. 그런데 앞서 신세동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영업자, 도소매 음식 숙박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근 한 1년 반에 거쳐서 줄어들 만큼 줄어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거는 고용지표가 이번 달에만 나온 특징적인 추세는 아니죠. 그렇죠. 특징적인 추세는 아니고 계속 줄어들 만큼 줄어들다가 이제 시장이 정말 정리가 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엿볼 수 그래요. 있는 통계입니다. 예, 신 교수님, 정부는 이 현상을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이 이제는 완화가 돼서 이제는 적응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그러니까 그분도 따져봐야 될 게요. 예. 지금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숫자가 얼마냐면 400만이에요. 예, 대부분은 다 그냥 400만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400만 개 정도의 나홀로 가게라는 거죠. 네. 이게 얼마까지 빠질 수 있는가는 좀 더 빠져봐야 알겠지만 전 앞으로 100만 개 정도는 더 빠질 수 있다고 그럼 봅니다. 이건 더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러죠. 그래서 나홀로 가게 예. 종업원 없이 그러죠. 나 혼자나 부부나 최소한 가족들이 그냥 하는 이 음식점 뭐 그죠? 예, 그런 것들이 숫자가 꽤 많다는 거죠. 아니면 뭐 그게 400만 미장원이나 뭐 이런 것들 포함한 그러네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빠질 만큼 빠졌는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고 그게 만 명대로 줄었다라는 걸 가지고 충분히 다 빠졌다 이러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안 그래도 우리 정 보시는군요. 교수님이 지금 우리 자영업자 홀로 그 자영업자 숫자가 굉장히 많다. 조금 줄어야 된다고 했는데 네. 지금 이제 어느 정도가 적정 수준인지는 좀 더 빠져봐야 알긴 알겠지만은 지금과 같은 경기 상황이면 앞으로 지금 현재 400만 개 정도 있는데 이게 앞으로 저는 뭐 한 100만 개 정도는 충분히 더 빠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어떤 막연한 어떤 생각이 드는 게 지금 경기가 굉장히 어렵고 지금도 계속 어려워지고 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400만 개 중에서 100만 개가 문을 닫고 그 100만 개가 문 닫은 시장을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일부 이렇게 수용을 해서 네. 뭐 이렇게 좀 흡수를 흡수하는 해주면. 그런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비율을 보면 이렇습니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9만 명 줄고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15,000 늘어나니까 합하면 예. 이쪽에서도 8만 지금 명 계속해서 정도가 한 늘어난 6만 거죠. 명, 7만 명 이상이 지금 줄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네요. 네. 자, 그렇다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늘어난다. 즉 사장님이 월급 주는 종업원들을 두고 있는 가게는 지금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이 통계적으로만 놓고 근데 뭐 보면 15,000 가지고는 늘어난다고까지는 볼 수 없고 전달에는 4,000 줄었고 그전 9월달에 34,000 늘었는데 이건 그 현상 유지라고 보면 되고 예. 여기서 유의미한 숫자는
고용 없는 즉 1인 자영업자들이 많이 줄고 있다. 네. 그는 그야말로 한계 선상의 자영업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1인 자영업자가 임금 고용자로 전환이 된다 그러면 이건 바람직한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이분들이 9만 2천 명이 임금 1인 자영업자를 문을 닫으셨는데 이분들이 그럼 임금 노동자로 전환이 됐는지 아니면 그냥 아예 퇴출됐는지, 아예 예. 퇴출됐는지 후자라면 예, 정말 예. 심각한 문제고 실업자로 됐는지. 예, 예. 그나마 임금 근로자로 이제 전환된 게 지금 24만 8천 명이 늘었으니까 꽤 많이 늘었거든요. 그렇다면 그나마 임금 근로자로 왜냐하면 1인 자영업자들이 도저히 하다 보니까 적자가 안 된다서 문을 닫은 거 네,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전환됐다면 다행인데 이 부분을 한번 조금 더 추적해서 예.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는 것 제가 같고요. 이 질문을 전문가들에게 드리는 이유가 정부의 설명에 대해서 국민들의 인식과 약간의 거리감과 온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여쭤보는 건데, 자, 고용원 있는 월급 주는 종업원을 있는 자영업자가 그나마 늘어난다는 건 고용의 질이 개선됐다라는 정부의 그 설명이 이 반증이더군요. 예, 또 최저임금 때문에 종업원들 다 자른다더니 봐라, 최저임금 올랐어도 종업원 있는 자영업자는 그래도 늘어나는 추세 아니냐, 즉 최저임금이 만악의 근원이 아니다라고 지금 정부가 좀 설명을 좀 하고 있어서 요 대목은 좀 이 국민 여러분 시청자들하고의 좀 이제 온도 차이가 있어서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좀 여쭤보도록 하죠. 신 교수님. 자, 정부의 설명이 논리적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액면 그대로 보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하니까 바로 우리는 한 5명이나 10명 정도를 고용하는 어떤 중소 대규모의 어떤 그런 자영업자를 상상하시는데요. 네. 여기서 말하는 고용원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하루에 2시간 쓰는 사람, 알바생들. 알바생을 쓰는 사람도 고용원을 두는 자영업자거든요. 그러니까 네. 여기서 말하는 고용원이라는 게 질 좋은 일자리를 반드시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네. 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늘어난다는 것 자체를 고용의 질이 좋아지는 징표로 삼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는 해석이라는 거죠. 약간의 경강부회적 해석이 있는 그렇습니다. 평가다라고 지금 그렇습니다. 교수님은 말씀하시는 것 같고, 김민학 교수님은 어떻게 예, 평가하십니까? 저도 뭐 동의합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5,000명 늘은 걸 가지고 이게 한 10만 명 늘었으면 또 그 설명이 부합이 되는데 네. 그 전달에 또 줄었거든요. 그럼 정책 효과가 한 달 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도 8월 경우에는 7만이 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의 정책 영향보다는 이 정도는 통계적으로 거의 의미가 없는 수치고요. 예. 그리고 올 들어서 최저임금이 16.4% 오르지 않습니까? 그 네. 충격은 제가 볼 때는 상반기에 거의 다 흡수됐고 네. 이제 하반기는 뭐 그 해고될 사람 다 해고되어서 하반기는 그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상으로 인한 뭐랄까 효과라든지 혹은 그 반대 피해는 더 이상 따질 것은 없고 오히려 이제 지금 내년이 문제죠. 내년에 또 10.9% 오르되면 10.9죠. 예. 또 어떤 이 통계에 영향을 미칠지 뭐 그런 그 부분이 걱정되는 거예요. 아하, 교수님 말씀은 16.4%로 갑자기 최저임금이 올라가서 충격받아서 문 닫고 잘리고 할 사람들은 상반기에 예. 다 드러났고 하반기는 버틸 만한 가게들만 남아 있으니까 좀 덜한 것 같다. 그리고 연말이니까 이 수치 자체가 크게 의미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게 유의면 그래요? 숫자 15,000은 뭐 그렇게 뭐 긍정적으로 이야기할 것도 없고 뭐 부정적으로 이야기할 것도 그럴 없는 수도 그런 수치가 있겠네요. 아닌가 싶습니다. 요 근데 문제가 이제 우리가 자꾸 취업자 통계만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우리가 또 뭐를 봐야 된다고 보냐면 취업 시간도 좀 봐야 되는데요. 지금 취업 시간도 이 통계청에서 조사를 하거든요. 취업 시간이라 하시면은 노동 일주일 시간과 같은 동안에 개념인가? 근로자들이 근로 시간, 근무하는 시간이요. 일하는 시간, 예. 이게 지금 금년 내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한 1.5시간 정도 내외로 줄고 있어요. 아하. 1.5시간이 이게 가벼운 숫자가 아닌 게요. 네. 2,700만의 근로자가 일주일에 평균 1.5시간, 이번 통계는 1.2시간인데 네. 그러면 2,700만 곱하기 주당 1.2시간 곱하기 52주 하면 네. 거기에다가 시간당 인건비를 10,000원만 치면 우리 근로자들이 받아가는 소득의 감소분이 얼마가 나오냐 하면요. 네. 20조쯤 나옵니다. 어허. 그러니까 2,700만 명의 전체 감소 임금이 20조나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취업자가 설사 동일하다 하더라도 네. 전혀 취업자의 증감이 없다 하더라도 근로시간이 1.2시간 준단 말입니다. 네. 거기다가 지금 16만 5천 명이 증가했잖아요. 예. 16만 5천 명이 증가했는데도 근로시간이 이렇게 평균적으로 준다는 것은 전에서부터 일하던 사람의 근로시간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준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취업자 수만 보지 말고
취업 시간도 같이 봐줘야 되는데 네. 지금 최저임금의 효과로 인해서 취업 시간도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줄고 있다. 그렇습니까? 아, 그럼 잠시 전에 보여드렸던 취업 시간표를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면서 통계 비전문가인 일반 국민들은 1.4시간 줄어들었다라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냐? 뭐 저녁 있는 삶을 살자고 해서 좀 퇴근 시간 좀 빨라졌다라고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저거를 임금으로 환산하면 저게 20조의 가까이 규모의 됩니다. 감소 효과가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혹시 노동 시간 단축 때문에 자연스러운 감소는 아닐까요? 저는 둘 다라고 보거든요. 일단은 근데 기본적으로 생각할 거는 그 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보다는 단기 알바라든지 단기 이런 것이 알바. 늘었다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이유일 거고 예. 둘째는 지금 뭐 대기업의 경우에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관련된 회사들이 실제 근무 시간이 많이 줄고 있거든요. 그것도 일부 영향을 미쳤을 거로 생각됩니다. 네, 그렇다면 박평론가님, 네. 우리가 지금 저 시청자 입장에서 저 문제를 좀 바라볼 필요가 좀 있는데 대기업 다니거나 탄탄한 중소기업 다니거나 망할 회사, 역려 없는 장사 잘 되는 가게 다니시는 분들이 노동 시간 단축돼서 좀 이 근로 시간이 줄어든다 해서 월급 주나요? 줄었죠. 실제로. 주나요? 많이. 제 주변에서도 보면 이제 대기업이나 사정이 그나마 좋아서 예. 저녁이 있는 삶을 살아라 해서 회사가 제도적으로 줄이는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수당이 줄어듭니다. 뭐 시간의 수당이 줄어드니까. 그렇죠. 그거는, 수당이 예. 줄어드는데 한국의 임금 체계라는 게 기본급은 적고 수당이 많은 형식으로 구성이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대기업은 차치하고 예. 중소기업만 말씀을 드리면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복잡한 임금 체계를 가진 회사가 더 많거든요. 그러면 최대 나는 월급이 100만 원 줄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 시장에서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군요. 실질적으로 수당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이거 가지고 월세 내고 그리고 아이들 학원 보낸다 이런 분들은 실질적인 수입의 타격이 꽤 클 겁니다. 그리고 대기업의 경우에도 근무 시간이 줄었다고 해서 당장 해내야 하는 업무의 양이 줄어드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당장 이제 그 큰 기업에서도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회사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습니다. 일을 그대로 시키는데 저녁에 늦게 집에 가는 통근버스는 없어져요. 왜냐하면 우리 회사는 야근을 안 시키는 것으로 공식적으로 돼 있으니까. 네. 그러면 그거 싸들고 집에 간다 나와서 이거죠. 집에 오든지 아니면 근처 카페에 가서 더 열악한 상황에서 수당 없이 일하고 있는. 그래요. 물론 과도기적인 예. 변화겠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사실. 예. 자,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요거 좀 한번 다시 한번 주목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취업률과 실업률만 얘기하지 말자. 취업 시간이 평균 전년 동월 대비 1.2시간이 줄어들었는데 요 1.2시간이라는 요 숫자에 담긴 행간의 뜻을 잘 읽어야 된다는 찐세동 교수님의 설명에 따라서 근로 시간이 줄어드는 게 뭘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국민 입장에서 드는 생각인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 야근이라고 하는 데서 좀 벗어나야 된다. 저출산 문제, 젊은 사람들 결혼하고 이런 거 되려면 근로 시간을 줄여야 된다. 뭐 어느 정도 합의가 됐던 내용 아닌가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한 1.2시간 정도 줄은 것 자체가 그렇게 부정적인 효과만 있을까라는 상당히 생각이 부정적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보통 우리가 52시간 초과를 근무하게 되면 다 예. 초과 근무 수당이라든지 해서 예. 정식 급여에다가 1점 몇 배를 곱한 소득을 받아요. 근데 그게 52시간 안짝으로 다 줄어드니까 설사 똑같은 시간을 일한다고 하더라도 초과 근무 수당이 줄어드는 만큼 줄어드는 소득이 있죠. 네. 그러면 전에는 60시간 일하던 분이 이번에 이제 월라벨 해가지고 52시간 안으로 줄이면 예. 52시간 이상 일하던 사람 숫자가 줄어들어요. 반면에 52시간 이하로 일하는 사람의 숫자는 늘잖아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봤더니 36시간 이상 53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은 85만이 줄었어요. 그런데 36시간에서 52시간 일하는 사람은 60만 가까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네. 결과적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 일하던 분들이 52시간 밑으로 줄어든 게 박수 칠 일이냐? 사실은 소득이 줄어서 박수 칠 일이 아닌데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36시간 미만 일하는 분들의 숫자가 약 45만이 늘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아하. 길게 일하던 풀타이머들도 시간이 줄어서 소득이 줄고 그다음에 단기 모든 알바. 사람이 아하. 시간이 조금씩 줄어들어서 전체적으로
한 사람당 평균 일주일에 1.2시간 준 것을 네. 소득으로 환산해 보니까 대충 한 20조 정도 내외 소득이 줄어들었다.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이번 통계에서. 아하하하. 원래 이제 주 52시간 근무제를 설계한 사람들의 의도도 그겁니다. 우선은 이제 줄여서 근무 시간을 줄여서 첫째는 이제 워라밸을 즐기면서 저녁에 있는 삶을 살게 하고 둘째는 아무래도 임금은 좀 줄 거다 한다. 네. 근데 공식적으로 이야기는 안 하지만 그걸 알고 있었어. 그런데 예. 그 줄어든 일을 다른 사람들 가져와서 적어도 그 취업은 늘어날 거다. 잡 쉐어링 개념. 예, 자업 쉐어링 개념으로 예. 그걸 설계를 했는데 두 번째 일은 일어나지 않았죠. 임금은 줄었는데 실제로 취업은 늘어나지 않은 원래 의도했던 바가 달성되지 못하는 오히려 주 52시간 근무하던 분 이상 근무하던 분들 줄면서 우리 신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급여가 많이 주니까 저녁에도 뭐 할 일이 없는 거 저녁에 있는 삶을 즐기려면 좀 돈이 좀 있어야 되는데 별로 할 일이 즐기지 못한 시간만 많고 예, 시간은 있는데 저녁 사 먹을 돈이 없다, 없는 이거죠.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설계할 때 정말 여러 가지 상황을 제대로 고려하고 실제로 그 근로자들 입장까지 고려하고 했는지 예. 하는 것들이 좀 의문이 생기는 거죠. 예, 일하는 시간을 줄이면은 그 남는 것만큼 일자리가 좀 나누어져서 일은 뭐 월급은 조금 줄겠지만 여러 사람들이 일자리를 같이 가질 거다라고 하는 그 설계가 연결이 안 되고 끊어졌다라는 데는 임금만 줄고 임금은 줄고 그 연결고리는 끊어졌다. 이렇게 취업은 늘어나지 않고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예. 시장에서 동의하십니까? 이 진단에 대해서? 그렇죠. 박사원이요?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에서 단기로 일하는 단시간 일하는 근로자가 늘어났다는 게 또 한 가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주휴수당 같은 것들을 줘야 하는 제도가 예, 강화됐잖아요. 한 사람을 주휴수당을 줘야 할 만큼 길게 쓰지 않고 하다못해 아르바이트를 쓰더라도 한 사람이 8시간 하던 걸 4사람에게 2시간씩 시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시장에서 지표는 좋아집니다. 주에 1시간만이라도 돈 벌 취업자니까. 목적으로 일하면 네. 고용률이 올라가거든요. 예. 하지만 그 아르바이트 하던 개인의 삶은 오히려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되는 그런 역설이 나타나죠. 자, 문재인 정부 1기 경제팀의 선의가 시장에 어떻게 먹혔는가를 취업, 실업, 근로시간, 임금을 총체적으로 전체 성적표를 봤더니 선의는 좋았고 취지는 좋았는데 그 설계대로 가지 않았다라는 통계 지표다. 이렇게 정리해도 될까요? 예, 뭐 한두 번 해본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자, 이런 통계를 가지고 2018년을 지금 마감하고 있는 한국경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첫 국무회의를 세종에서 열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체제에 대해서 경제 활력을 불어넣고 역동성을 불어넣어 달라.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자,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와 홍남기호의 향후 과제로 좀 넘어가서 걱정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지 이 문제를 해결하는지까지 좀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토론을 좀 한번 해보죠. 신 교수님 먼저 여쭤볼게요. 국무회의 하면서 대통령 말씀 많이 좀 들어보셨을 텐데 활력 불어넣어라, 역동성 불어넣어라 뭐 좋은 말이기는 한데요. 대통령이면 그 시시콜콜이 다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전체적인 분위기는 지금 문재인 정부도 이렇게 방향선회가 좀 됐다고 보시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뭐 저는 경제 활력하니까 딱 최경환 부총리가 생각이 나네요. 그 이야기를 썼었거든요. 아, 똑같은 재밌는 얘기를. 거는요. 예. 제가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캐치프레이즈를 키워드를 쭉 제가 살펴보니까 네. 여기 한 6개월마다 바뀌어요. 어떻게 처음에는 바뀝니까? 경제 활성화라겠어요. 예. 그러다 경제 활력으로 바뀌고요. 활성화가 활력으로 예, 바뀌고요. 그리고 거기다 또 화를 붙여가지고 예. 활력화로 붙였다가요. 활력화. 예. 이게 계속 바뀌네. 그래서 이번에 이야기하는 거 보고 이게 또 공무원들이 옛날에 있던 그 각설과 같은 예, 공무원들이 예. 써서 드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그 쓴모습이 났는데요. 말씀하시니까 네. 옛날 과거 정부 때 한참 전에 말이죠. 네. 국제화를 한다고 막 그러다가 갑자기 세계화로 바뀌길래 그렇습니다. 제가 국제화하고 세계화가 뭐가 다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그러더군요. 굉장히 고위직이었는데 국제화를 세게 하는 게 세계화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경제 활성화를 세게 하는 게 활력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경제 활력을 회복을 강조하자 좀 와닿지 않는데요. 저는 대통령께서 왜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지에 대한 원인을 좀 지적을 하셨어야 된다고 봅니다. 진단을 하셨어야 된다. 그러니까 원인을 이야기를 하시고 대책을 하려고 해야 되는데 네. 일단은 가야 할 방향은 뭐 역대 정부 안 한 사람이 있나요? 다 했죠. 경제 활력이라겠든 활성화라겠든 뭐라겠든 다 했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제가 청와대에 있었다고 하면 자,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실패를 했는데 네. 실패한 원인이 내가 보기에는 뭐다.
뭔데 예를 들어 뭐 투자면 투자, 예. 그다음에 중소기업의 뭐 어떤 경쟁력이면 경쟁력 콕 집어서 부총리한테 이걸 좀 하시라고 해야 되는데 경제 활력을 회복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대통령마다 다 하셨잖아요. 저는 그래서 원인에 대한 그 너무 규명이나 대통령의 판단이 없으셔서 예. 근데 이 팀도 똑같은 식으로 저는 뭐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생깁니다. 제가 뭐 좀 이렇게 굳이 대변을 하자면 그거 뭐 굳이 몰라서 그러셨겠어요. 왜냐하면 그 진단을 대통령이 대통령 입으로 말을 하고 콕 찍어서 얘기를 하면 그게 그대로 정치적 부담으로 오고 안 되면은 대통령 책임이 되니까 경제부총리가 좀 알아서 잘해라 뭐 이렇게 좀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는 아니 측면이 있지 굉장히 않을까요? 중요한 문제죠. 우리 경제학자들은 대부분이 이렇게 경기도 안 좋고 실업자도 많아지고 일자리가 안 생기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최저임금 정책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 경제를 활력화시키기 위해서는 뭐 투자도 해야 되고 경쟁력 강화도 해야 되지만 최저임금에 대한 명확한 대통령께서 판단을 하셔야죠. 홍남기 씨가 할 일이 아니죠. 어허. 예를 들면 예. 속도 줄여라. 딱 예. 대통령이 말씀하시면 홍남기 부총리가 말하는 것보다 예. 훨씬 더 강력하게 우리 국민들이 와닿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시고 그다음에 투자 활성화의 대책에 부총리께서 진역하시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동안에 안 됐던 부분을 예. 이야기해 주셔야 그게 뭔가 와닿는 건데 경제 활력을 강조를 하시면 뭐 과거에 뭐 박근혜 정부는 안 했고 뭐 이명박 정부는 안 했나요? 네. 저는 그런 점에서 문제를 정확하게 원인을 지적하지 못한 것이 예. 저는 이번 대통령의 언급에서 조금 유감스럽다 그렇게 봅니다. 남북 관계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를 대통령이 국내외에 전파하듯이 네. 나는 이 방향으로 갈 거다라고 명확하게 하듯이 경제 문제도 최저임금 등 구체적인 워딩을 내세워서 명확한 메시지를 좀 줬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래야 청와대하고 부총리하고의 한 팀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이게 뭐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방향 전환은 이미 시작됐다고 보고요. 실질적으로 됐다고 예, 보세요? 그 대통령께서도 어제 그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받으시면서 우리가 뭐 최저임금제라든지 고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반성하는 그런 말씀도 좀 있었어요. 우리 고용에 대해서는 실패했다 정책이. 예, 그런데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는 예. 성적표가 좋지 않다,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그리고 했죠. 예. 뭐랄까 대통령께서 연초만 하더라도 뭐 참모들이 써준 일반 국민들의 인식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예. 낙관적인 뭐 예. 90%는 성공이다 이런 말씀도 예, 하셨고 90%는 성공이다. 고용의 질은 좋아지고 예. 있다. 제조업은 물 들어올 때 노졌자 뭐 이렇게 근데 말씀하셔가지고 지금도 뭐 조금은 우리 일반의 인식하고는 거리가 좀 있지만 예, 그래도 예. 상황이 지금 낙관적인 것은 아니다. 상황이 엄중하다라고 하는 것은 인식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구체적인 지침을 저도 뭐 신 교수님 말씀에 동의한 게 좀 더 지적하시면 더 좋을 텐데 다만 이제 부총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취임한 지 뭐 하루 이틀밖에 되지 않고 네. 그 뭐 BH하고 조율할 시간도 좀 있을 수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과거에 뭐 금기시됐던 최저임금에 문제가 있었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정책 당국자들 입에서 나오는 것을 봐서는 예.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그 김동연 부총리보다는 홍남기 부총리가 일하기는 좀 수월할 거다. 예, 왜냐하면 예. 상반기 때는 말도 못 꺼내던 금기시대였던 단어들을 꺼내고 그리고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100% 인정은 안 하지만 그때는 경제부총리가 말 꺼내면은 마치 바로 금기어처럼 뭐 돼버렸잖아요. BHS 공격을 받고 그랬었는데 예. 지금은 적어도 경제 상황이 위기라고 하는 인식은 좀 인식은 공유를 갖고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칼질이 필요하다는 거 홍 부총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대통령이나 뭐 대통령께서나 혹은 부총리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부분이 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최저임금하고 탄력근로제. 탄력근로제인데 예. 이건 내년 1월 1일부터 다시 10.9% 오르고 네. 탄력근로제도 입에 지금 금년 주 52시간 근무제가 내년부터는 강제로 이제 법제가 예.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 나무 일 이야기하듯이 뭐 내후년부터 뭐 임금 결정위원회를 뭐 다시 하고 할 게 아니라 당장 내년부터 이제 비상 뭐 TF를 구축하든지 해가지고 아하. 내년에 10.9% 올리면 문제가 없는지 또 금년 초에 벌어졌던 일들이 내년에 또 한 번 벌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대로 가면은 10.9% 때문에 또 2019년도 예. 상반기도 또 망할 수 있다는 분명히 말씀이군요. 또 그 이슈가 예, 최저임금 예. 이슈 때문에 자영업자들 더 문을 닫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고 또 지금 주 52시간 근무제도 강제화하게 되면은 현장에서 바로 또 혼란이 일어날 겁니다. 네, 그러면 네. 지금 1월 1일부터 많은 사람들을 범죄자로 만들지 말고 지금 뭐 12월 뭐 벌써 중순이 다 예, 돼가고 예. 있지만 빨리 일단 뭐 탄력근로제 같은 거 다시 또 유예 기간을 몇 달 더 예. 둔다든지 지금 다 공감하고 있는 부분들 아니면 공감하고 있으면 빨리 행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예. 공감만 하고
행동은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좀 듭니다. 예. 뭐 이러는 가운데 뭐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밝혔네요. 김정은 연내답방은 어렵다라고. 예. 북미 정상회담 전에도 불투명하다라고 얘기해서 김정은 뭐 연내답방은 뭐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사실상 안 오는 걸로 정리했다고 봐도 되겠네요. 사실은 저게 남북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 활력 측면에서도 김정은 연내답방은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된다라고 좀 기대가 많았을 텐데 어찌됐든 김정은 연내답방은 어려운 걸로 청와대가 지금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두 분 교수님만 그렇게 저 중에 한 분만 말씀을 하시면 대충 네 그렇습니까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두 분이 다 이렇게 지적을 하시니까 요거 좀 얘기 좀 해보죠. 네. 솔직하고 직설적으로 말하면 대통령이든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는 그 얘기를 할 줄 몰라서 인식이 없어서 못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 최저임금 탄력 근로제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대통령 입에서 나오는 순간 민주노총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정치적 부담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이런 내용 때문에 대통령이 저 정도 선에서 이 발언을 수위 조절한 거 아닐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가정해 볼 수 있죠. 지금 그런데 저는 이제 자세 전환은 꽤 일어났다고 봐요. 이미 어제 실질적으로 일어났다? 그렇죠. 고용부 업무보고에서 서기관한테 물어봅니다. 젊은 여성 서기관에게 뭐라고 물어봤었어요? 애는 누가 봅니까? 그랬더니 남편이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랬더니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정말 그렇게 빠릅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물어봐요. 서기관한테 물어봤어요. 서기관에게 물어봤습니다. 어, 그런데 이거 좀 실화죠? 실화죠. 예, 실화인데 예, 예. 이 여성 서기관이 이제 어떤 답변을 내놓느냐면 정말 그 불과 반년 전 같으면 이렇게 대놓고 방향은 맞는데 여러 가지를 좀 두루 살펴봤으면 좋겠다고들 남편이 그러더군요. 이런 답변이 나왔어요. 공무원이요? 공무원이 어이구. 서기관이 대통령에게 네네. 현 정부의 그 대표 선수급의 정책에 대해서 예. 어찌되었든 민간인은 여기서 말한 민간인은 그냥 일반 기업 다니는 저희 남편이 그러는데 네. 방향은 알겠는데 수정은 좀 필요하다고 하더군요라는 단어가 그 서기관의 입에서 나왔거든요. 대통령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대통령 그 여러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여러 가지에서 그렇습니까? 애를 남편이 보고 있고 시간이 없어서 남편이 일찍 퇴근해야 되면 고용노동부부터 그 너무 장기간 일하는 거 아닌지 한번 들여다봐야겠네요. 이렇게 환담이 오갔는데 네. 여기에서도 이제 대통령이 그렇게 심각하다면 현장 얘기를 좀 들어봐야겠다는 자세 전환은 분명히 읽히는데요. 네. 한 가지 아쉬웠던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련이 남아있는 거예요. 어떤 대목에서 엿보이느냐. 네. 혹시 이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있지만 나는 상관이 없는데도 다들 이것 때문에 어렵다고 하니 안 어려우면서도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도 여기 좀 있는 것 아니냐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하. 그리고 여러 가지 최저임금 때문에만 어려운 건 아니지만 요 문제가 문제라고 하니 그러면 최저임금 때문에 그만두게 됐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그만두게 됐는지 그 도소매 음식 숙박업에서 일자리를 잃었던 사람한테 물어보고 싶다 이런 말도 나오거든요. 네. 그 부분을 보면 그러니까 현실 인식을 해야 된다는 그 당위하고 그래도 이게 최저임금 때문에만은 아닐 거야라는 가느다란 미련의 끈 사이에서 대통령이 굉장히 갈등하고 계시구나 이런 부분이 엿보여요. 예. 근데 방향이 바뀐다는 얘기는 제가 이렇게 박 평론가님 이렇게 보고 얘기하다가 몸까지 이렇게 획 돌려서 신 교수님 보는 게 방향 전환인데 몸은 이렇게 했는데 고개만 이렇게 몸은 들어가는 것 갔는데 같아요. 이제 자꾸 이렇게 시- 뒤를 시선만- 돌아보시는 거죠. 시선만 이렇게 보면서 좀 잘 좀 그렇죠. 해주세요 뭐 이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을 보고 있는데 자꾸 미련이 남아있다는 그런 예, 느낌은 이제 좀 정리를 하고 갈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첫 국무회의에서 이런 분위기가 연출이 됐고 대통령이 이런 인식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가고 있다라는 이거를 국민 여러분한테 잘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뭘 폄하하거나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 그럼 교수님 어찌됐든 그래도 좋은 소식이 좀 하나 있잖아요. 대한민국이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 시대 들어갔다며요. 그 좋은 소식이라고요? 좋은 소식 아닙니까? 3만 불이면 우리가 꿈에 구리던 3만 불 선진국 진입했다는 거 아니에요? 한국은행 공식 발표입니다 지금. 저는 그 GDP 통계를 정말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 넘어섰다 이렇게 발표 나왔는데요. 그러니까요. 그게 예. GDP에는 외국계 기업들,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투자한 것들이 벌어가는 것들이 그 안에 다 포함돼 있어요. 네.
다시 말하면 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예를 들면은 외국계 은행들, 예. 외국계 투자 기업들, 또 삼성도 절반 정도가 외국 기업 아닙니까? 이게 얘네들이 벌어가는 것들이 다 우리 GDP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그런 것이 3만 불이 되건 5만 불이 되건 그게 의미 우리 없다. 서민한테 무슨 도움이 되는가 좀 이런 이야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고요. 아, 예. 그다음에요, 뭐 이번에 뭐 3만 올라가는데 뭐 12년 걸렸다고 그러는데요. 일본이 네. 3만 불 돌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언제입니까? 92년입니다. 92년. 네. 그러면 한 20 몇 년 늦었죠? 예. 20몇 년 늦은 게 아니에요. 왜? 20년 전에 92년도에 3만 불은요. 그렇죠. 지금으로 따지면요. 5만 한 불이죠. 8만 불, 9만 불 되는 돈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일본을 따라가기에 한참 멀었는데도 불구하고 뭐 3만 불 그냥 다 따라간 것 같이 저는 이런 그 국민들에게 오도를 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예. 또 하나 더 이야기할까요? 네. 2만 불 달성했다 하고 큰 소리 쳤던 게 2006년, 7년입니다. 그리고 바로 서브프라임 위기 들어갔고요. 네. 1만 불 돌파했다고 큰 소리 쳤던 김영삼 정부가 95년인데 OECD 들어갔죠. 그러고 2년 뒤에 IMF 갔어요. 네. 저는 1년 1만 불 돌파하고 IMF 갔고요. 2만 불 돌파했다 하고는 서브프라임 갔고요. 예. 3만 불이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걱정이 돼요. 아이고. 아유, 신 교수님은 이제 이 국민소득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오히려 저 걱정이 많고 경험적으로 지금 그런 걱정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일부러 그러는 거는 아니지만 우리도 이제 3만 불 시대에 진입했다, 선진국 문턱에 진입했다라는 이 정부의 이 발표는 사실은 그 행간의 뜻은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 단축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감당할 만한 이제 여력이 생겼으니 어떻게 하든지 이거를 한번 좀 가보자라는 어떤 이제 미련의 뜻으로 읽히는 해석도 예.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뭐 말씀하신 대로 3만 불이 뭐 크게 의미는 없죠. 지금 예. 굳이 선진국을 따진다면 한 4만 불은 돼야 화폐 가치가 옛날 같지 아, 않으니까. 예, 화폐 가치 지금 뭐 따지면. 3만 불을 해봐야 아마 1인당 GDP로는 세계 50위권 바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선진국이고 뭐 하는 건 의미가 없고. 근데도 뭐 GDP가 1인당 GDP가 오르는 것은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인데 적어도 선진국 이야기 하려고 그러면 지금 기준으로 한 4만 불 정도는 돼야 이야기는 3만 불이라고는 여지 중진국 상위권이하고 선진국 초입 정도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2만 불, 3만 불 하는 것은 일종의 그 어떤 캐치프레이즈, 매스컴적인 네. 용어지. 실질적으로 들어보면 그럼 작년에도 2만 9천 몇백 불이었는데 올해 3만 불, 한 1,000불 올라간 게 인플레이 이런 감안하고 물가 오른 감안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해버리면 네, 또 네. 별로 의미가 없는 거고요. 뭐 말씀하신 대로 정부 입장에서는 3만 불이고 우리 선진국의 어떤 다른 어떤 정책이나 이런 걸 합리화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동원이 되긴 하는데 그렇다면 사실 3만 불 가지고 선진국 운운하는 건 지금 물가 수준이라든지 그걸 보고 네, 옛날에 영국이나 미국이 뭐 20년 전, 30년 전에 3만 불 해가지고 말씀하신 네. 대로 비교하는 거는 그건 조금 네. 맞지 않다는 느낌을 이해찬 듭니다. 대표가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대해서 우리도 선진국 대류라고 말씀을 좀 하셨는데 저건 저희도 자막을 빨리 빼겠습니다. 그러면 예, 뭐 3만 불이라는 게 뭐 그거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전문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 거기에 담겨져 있는 정책의 방향과 우리 경제의 현 주소와 중산층이 문제인 것이지. 그 양극화 문제를 뼈저리게 통감하는 정부라고 하면요. 3만 불 아예 입을 꺼내는 게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3만 불이 아니라 5만 불이 된다 하더라도 양극화가 극단적으로 심해져 버리면 의미 없다. 그것 자체가 훨씬 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고통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 양극화를 강조하고 양극화를 고쳐야 된다라고 하는 정부는 3만 불 저게 문제가 아니고 예. 3만 불 안에 숨어 있는 양극화 구조의 문제가 저는 그래서 그 문제를 더 네. 성찰해야 되는데 3만 불을 가지고 박수 치는 것은 저는 네네. 너무 제가 좀 아니요, 박수를 치는 건 아니죠. 박수를 치는 게 안 아니라 치나요? 예, 나는 치는 줄 알았는데. 정부가 이런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이제 행간의 뜻이 뭐고 이게 이제 경제적으로 뭘 의미하는가를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좀 정확히 좀 뭐냐를 이제 여쭤봤던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그 원론으로 돌아와서 어찌됐든 대통령이 이러이러한 정치적 이유 때문에 구체적으로 콕 찍어서 이거를 해달라고 홍남기 부총리에게 지시를 한 것은 아니지만 내용적으로 상황적으로 분위기적으로 지금 홍남기 경제호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에 대한 우선순위는 이제 정리가 국무회의 분위기를 통해 쭉 됐는데 자, 뭐부터 할까요? 일자리 예산을 총력을 다해서 상반기에 다 풀겠다. 네. 집행하겠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그게 흔히 얘기하는 예산 조기 집행인데 예. 예산을 말 그대로 그 집중 포화를 그 상반기에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게 무슨 얘기냐면 뒤집어 얘기할 때
내년 상반기 상황이 그만큼 어려울 거란 예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뒤집어 얘기하면 더 어려울 상반기가 어려울 거다. 내년 봄에 예. 말하자면 일자리의 춘군기 같은 게 올 수 있으니까 보릿고개가 온다. 미리 돈을 써서 돈으로 막을 수 있는 건 다 막자. 사실 그런 절박함이 담겨 있고요. 네. 이런 것들이 뭐 그 과거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세계 금융위기가 왔을 때 이명박 정부에서도 다 했던 일입니다. 경기가 어려우면 예산을 조기 집행해서 뭐 말하자면 하다못해 이런 것까지 하는 거죠. 보도블록이 멀쩡해도 다시 한번 들었다 놨다 하는 거고 해야 되는 공사가 있으면 내년에 필요해도 좀 당겨서 하는 거고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거 그런 것들은 좀 문제인데 네네. 어찌됐든 현 정부가 지금 재정을 투입해야 되는 시점이다. 이건 뭐 정확하게 예, 보고 예. 있는 것 같습니다. 지속 가능하냐 부분은 저희도 좀 토론해서 좀 논의해서 좀 뺐으면 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시작도 하기 전에 이게 지속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면은 그럼 어쩌란 얘기가 나오니까 이거라도 해야죠, 예, 이거라도 지금은. 좀 해야 되는데 자, 시청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좀 이거는 수치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일자리 예산이 23조 원인데요. 23조 원이라는 돈의 규모는 이명박 정부 5년 내내 했었던 4대강 사업 24조 원하고 맞먹는 돈입니다. 23조 원의 78%인 17조 9천억 원이 내년 상반기에 조기 집행됩니다. 신 교수님, 최대 수혜자는 누가 됩니까? 저렇게 되면. 뭐 그 일자리 정책의 대상자겠죠. 예. 근데 아까 뭐 70% 그랬는데 우리가 혼돈하면 안 되는 게요. 국가 재정이라는 게 무슨이 누가 들어오더라도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상관없이 아주 꾸준하게 나가는 그런 예산이 있고요. 네. 정부에 따라서 정책에 방점을 두는 데에 따라서 쓰이는 그런 널뛰기 하는 데가 그게 있죠. 있어요. 그게 예. 한 절반 정도 조금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상반기에 집중 투입하겠다는 게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널뛰기 예산일 그러니까 수 있다. 70%를 집어넣겠다고 하니까 내년도 470조에 70%가 그게 아니고 예. 그 중에 절반 중에서 한 70%를 앞에 땡겨 쓴다고 하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70%라고 하기보다는 사실상 전체 예산이 한 30%를 앞에 땡겨 쓰겠다고 보는 네, 게 정확한 네. 판단이고요. 그다음에 그 뭐 작년에도 상반기에 많이 땡겨서 썼기 때문에 이게 말하면 자가당착이에요. 계속 지금 모든 정부가 상반기에 땡겨서 많이 썼거든요. 아하. 안 쓰면 성장률이 쿡 떨어진단 말이에요.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안 쓰면 떨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도 지금 상반기에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는 뭐 전혀 새롭지 않은데 예. 정부가 또 저 방법을 쓴다고 하니까 누가 저 자리에 가든 내년도 예산의 상반기 집행은 저거는 선택의 여지가 아니라 필연적으로 상반기에 쏟아부어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성장 숫자가 예. 툭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뭐 예. 저도 기업에서 예산을 오래 해봤는데 원칙적으로는 회사든 기업이든 국가든 1년만 있다가 없어질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고루고루 나눠서 쓰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되게 상반기 조금 던져 쓰는 게 상반기에 뭘 투자를 해놓고 해야 하반기 연말에 보통 1년 단위로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연말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연초에 투자하면 그 효과가 연말에 좀 더 누적이 돼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대개 이제 기업의 경우 6대4 정도로 상반기 60% 정도, 예. 하반기 40% 정도 하는데 지금 70%를 땡겨 쓴다고 하는 건 상당히 그전에는 65% 정도였는데 많이 땡겨 쓰는 거고 더구나 일자리 예산은 78%를 상반기에 쓰겠다고 하는 건데 네. 그건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10.9% 최저임금이 올라가게 되면 상반기에 분명히 또 일자리에 대란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정부가 알고 있는 알고 거예요.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일자리 예산을 그걸 메꾸겠다는데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아예 왜 그 최저임금 인상률 자체에 손을 댈 생각을 안 하시고 그 문제는 그거는 성역으로 두고 문제 일어나면 예. 어떻게 또 재정으로 메꾸는 이런 생각을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참 저 김연학 교수님 때문에 제가 가능하면 피하고자 하는 예민한 문제를 자꾸 제가 끌려 들어가네요 오히려. 핵심을 짚어주셨기 때문에 또 이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데 정부가 상반기에다 일자리 예산의 78%를 쏟아붓겠다고 하는 얘기는 가로 열고 닫고 최저임금 10.9% 인상의 충격을 완화하겠다 지금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뭐 그거밖에 다른 대안 직설적으로 말하면 이거 뭐 아니다라고 반박 못 하겠죠? 그다음에 플러스 묻지만 마시고 알파로 대답을 좀 해주십시오. 예, 우리나라 정부는 또 기업하고 다른 부분이 항상 또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합니다. 내년에도 아마 추경 예산 그러니까 나올 상반기에 거예요. 이렇게 써놓고 예. 근데 또 이제 예산이 많은 경우에 이렇게 배정을 해놔도 집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집행이 안 되면은 그런데 집행이 많이 되면 추가 경정 예산을 또 예. 편성하겠죠. 자, 그럼 예. 김연학 교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직접적으로 여쭐게요, 신 교수님. 예산 집행 중요한데 핵심인 최저임금 10.9% 수정. 김동연 부총리는 불가 이렇게 하고 물러갔어요.
홍남기 부총리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서 두루뭉실하게 속도 조절 이러지 말고 이거 손 대라 이렇게 주문해야 됩니까 지금 시장에서? 어렵죠. 그건 또 어려울 거다. 왜냐하면 아까 대통령 그 말씀도 보면 최저임금이나 52시간이나 뭐 탄력 근로제는 고치지 않겠다는 것을 그냥 선은 거저 있군요. 선은 그거 예, 있죠. 선은 그러니까 거저 있군요. 지금 조정 이야기는 저는 뭐라고 보자 하면요. 작년에 올린 거하고 금년에 올린 거는 어쩔 수 성역 없고. 불가 못 고침. 예. 그러나 그건 앞으로 못하지. 올리는 거는 뭐 한번 고려해보겠다 이런 뜻이지. 네. 저는 그렇다고 보고요. 근데 그 자꾸 지금 일자리 예산이 23조인데요. 아까 지적하셨지만은 그 일자리 안정자금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소진이 못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뭐 일자리 예산은 편성해놨는데 지금 쓰이지 않는 돈들이 상당 많아요. 따라서 그런 부분이 있는 가운데 23조를 투입한다고 했는데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지금 이미 근로시간이 1.2시간 평균 줄어들고 2,700만 곱하기 52주 곱하기 만만 해도 그게 20조가 넘는데 왜 이런 고생을 사서 하는가 저는 그게 좀 당혹스럽습니다. 네. 자,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단축 문제는 김연학 교수님은 핵심을 건드려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현실적으로 그거 어려울 거다라고 신 교수님이 지금 저 평가를 좀 해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선택은 뭐 너무 문재인 대통령과 이 홍신 경제부총리의 선택의 문제니까 좀 지켜보고 이건 뭐 민주노총하고 여러 가지 결려 있으니까. 이거와 함께 말이죠. 네. 지금 뭐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중요한 것만 좀 몇 개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처음 들어보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실업 부조요? 실업 부조. 이게 실업 급여는 알겠는데 실업 부조라는 말이 새로 나오는데 이거 좀 설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게 그 2020년부터 말하자면 적극적으로 취업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혹은 네. 예술가 등을 다 포함해서 실업급여 이외에 최대 반년 동안 50만 원씩을 정말 부조해주는 그런 제도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거예요, 정부가. 실업 급여 말고 그것과 별개로요. 그럼 실업 급여가 끊어진 뒤에 더 준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더 준다는 얘기인데 어허. 이게 대상자가 최대 50만 명까지 많네요. 생각보다. 늘어날 수 있다. 이게 정부가 그렇게 추산을 하고 얼마씩이요? 있거든요. 반년 동안 최대 50만 원까지. 어허. 근데 이게 예산도 클 뿐더러 이게 대상자를 걸러내는 일이 아마 만만치가 않을 겁니다. 예. 이게 역시 최저임금의 출발선처럼 선의에서 비롯되는 정책은 맞아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워낙 부족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요 와중에 고용보험의 혜택도 못 받고 아주 영세한 데 있다가 시장에서 밀려나거나 아니면 최소한의 생계가 보장 안 되는 사람들 돕겠다는 의지는 알겠는데 이것도 역시 굉장한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하나 저 시청자들이 궁금해하셔서 저 확인 좀 여쭙겠습니다. 2020년까지 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네. 이게 확정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도입 문제를 검토한다는 뜻입니까? 이 도입 문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건데 예. 이게 지금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지 그리고 1조. 제가 계산해 보니까 네. 얼추 한 1조 정도 내외 자금이 1년에. 그렇죠. 여기에 예. 대해서 그런데 사실은 이게 뭐 여야 간에 아니면 국회와 논의된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생소하신 분들이 많은 게 정부가 이 정책을 앞으로 얼마의 예산을 가지고 얼마 동안 어떻게 진행하겠다 구체적인 설명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 이건 좋습니다. 상당한 논란이 될 예,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뭐 1조짜리 지금 실업 부조를 만들겠다. 50만 명한테 최대 300만 명까지 300만 원씩 6개월까지다. 최대 맥시멈 갔을 네. 때. 하나 더 있습니다. 청년 구직 지원금이라는 걸 신설을 해서 8만 명한테 또 최대 300만 원씩 지급하겠다. 이런 게 뭐 이름 뭐 이제 기억도 잘 안 날 텐데 시청자 입장에서는 네. 이게 선진국형 복지 사회 안전망입니까? 이거 아니면 이것도 좀 과도한 또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만한 소지가 또 저는 있습니까? 뭐 그 선진국에서 있는 나라도 있고 없는 나라도 있죠 이런 것들이. 근데 예. 이렇게 일회성으로 뿌리는 복지 예산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뭐 이 자리에서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EITC 같은 근로장려금 그런 네, 거는 네. 적극적으로도 열심히 더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실업 부조가 문제가 뭐냐면은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끝났음에도 지급한다는 게 하나가 문제고 둘째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 예. 고용보험 가입해서 열심히 내신 분들 뭐 나름대로 혜택을 받는 건 맞겠지만 예. 정부 예산으로 이렇게 준다고 하는 것은 또 문제는 또 뭐냐면 이렇게 한번 주고
주기 시작하면은 끊을 수가 없습니다. 못 끊는다. 예, 지금 예. 지금 근로안전기금 같은 경우에도 원래 올해까지만 하기로 했는데 내년에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휘발성 예산이라고 하는데 예산 담당자들은 날아가는 한번 예산이라고. 뿌리고 나면 뭔가 도로를 짓고 다리를 지으면 뭐 남는 거라도 있는데 이렇게 휘발성 예산 한번 뿌리고 나면 받는 분들도 그렇게 고맙게 생각 안 하고 또 안 주면 섭섭해서 또 더 내라고 그러고 아하. 그래서 이런 어떤 휘발성 예산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여론 또 수렴하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기존의 제도를 좀 더 강화하고 허점 없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거를 제대로 하는 것이 맞지 자꾸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저는 조금 나중에 그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국민들은 좀 혼란스러워 좀 하는 건 같기는 합니다. 실업급여라는 게 있고 실업부조라는 게 생긴다 그러고 구직 지원금이라는 게 또 신설된다 하고 이게 내한테 뭐가 해당되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일자리 문제가 생기고 실업의 문제가 생기는 것은 근본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상실해서 생기는 문제인데 그럼 어떻게 하면 기업의 경쟁력을 살릴 수 있는가? 여기 그 근원을 자꾸 접근을 해야 되는데 자꾸 그것으로 인해서 망가지는 실업자에 대해서 그야말로 땜질식으로 이렇게 여기 떼고 저기 떼고 여기 떼고 이런 식으로 지금 접근하는 것 자체가 이 정부가 지금 이 일자리 문제를 보는 시각 자체가 정말 후진적이구나. 근원적이 되지 못하는구나. 저는 그래서 일자리 문제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중소 중견기업을 포함해서 우리나라 제조업의 경쟁력이 상실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근원적인 칼을 댈 것인가. 여기에 지금 국력이 모아져야 되는데 그거는 전혀 손도 대지 못하고 자꾸 삐져나오는 실업자들에 대해서 여기에 뭐 50만 원, 여기에 30만 원 이렇게 접근하는 것 자체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세월을 자꾸 우리가 잃어버리면 저는 앞으로 갈수록 경쟁력은 우리가 더 베트남이나 중국에 비해서도 뒤처지는 시간이 곧 올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근원적인 대책이 좀 더 필요하다. 핵심과 본질을 자꾸 비껴가는 것 같다. 이게 정부의 의지와 선의와 취지와 달리 전문가들은 이런 지적들을 하고 있다는 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박 평론가님, 네. 전문가들의 이런 지적에 대해서 정부가 모르지 않을 거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모르지 않겠죠? 모르지 않는데 이 예. 모호한 선이 아니라 구체적인 악을 제거하는데 혹은 구체적인 문제를 제거하는 데 집중을 해야죠. 아하. 그렇다면 정부가 정치력, 결단력 이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광주형 일자리 같은 데서 보여줬어야 합니다. 거기에서 직접 고용 1,000명, 유발 고용해서 12,000명이잖아요. 카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이 사달이 나고 결국은 인명사고까지 벌어지는 아주 안타까운 상황인데 카풀 드라이버 하겠다고 지금 신청해 놓은 사람이 5만 명이 넘습니다. 벌써요. 네. 예. 이런 그런데 상황들을 고려하면 적극적으로 택시 나서야죠. 업계는 지금 만대로 국회를 에워싸서 지금 뭐 시위하겠다는 거고. 그러니까 정부가 이런 첨예한 이해관계를 정리를 해서 이걸 하는 게 그게 이제 실력인데 이걸 실력으로 보여줄 거냐에 대한 이런 실력 있고 협상력 있고 리더십 있는 경제팀이 될 거냐는 퀘스천 마크를 좀 좀 봐야 되겠죠. 그렇죠. 예. 자,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장하성 전임 정책실장의 사촌 동생인 장하준 교수가 대한민국 경제 상황은 현재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 새로운 경제사령탑 등장했고 2기 경제팀 출범했습니다. 국민의 염원을 담아서 잘해서 또 중간중간에 저희는 전문가들과 함께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 갖고 시청자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유한국당 새 원내대표의 나경원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3수 끝에 됐습니다. 취임 일성은 계파 청산과 통합이었습니다. 뭘 의미하는 걸까요? 야당 상황 정리한 영상 보시고 이슈 따라잡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103표 가운데 68표를 얻어 35표에 그친 비박계 김학용 의원을 여유 있게 따돌렸습니다. 원내대표 3수 끝에 당선입니다. 우리 하나로 뭉칩시다. 그렇게 해서 문재인 정부의 정말 저 실정 막아내고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 지켜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계파 정치 청산을 강조하며 중립 성향 의원들은 물론 친박 잔류파의 지지를 얻은 게 승리 요인이란 분석입니다. 원내 수석 부대표를 비롯한 주요 당직을 능력과 탕평 원칙으로 뽑겠다며 보수 대통합을 강조했습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가 아니라 모든 문을 열어서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당장 이번 주말 비대위의 강력한 인적 쇄신 조치가 예고돼 있습니다. 재작년 진박 공천 파동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관련된 의원들, 당무감사의 부적격 판정을 받은 영남 다선 의원들에 대해 당협위원장 무더기 교체설이 돌고 있습니다. 자신을 지지해준 친박계를 향한 인적 쇄신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통합을 공언한 나경원 신임 원내대표의 첫 과제가 될 걸로 보입니다. 정치권 소식 중요한 것만 모아서 따라드리는 이슈 따라잡기. 오늘은 이수희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3수니까 3세판에서 나경원 의원이 될 거다라는 소문은 돌았었는데 68대 35 더블 스코어로 이긴 거는 이건 유의미하다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어떻게 분석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112명 중에서 네. 9명이 당원권이 정지가 돼 있었기 투표권이 때문에 없었어요. 예, 투표권이 없었어요. 예. 그래서 103명인데 예. 거기에 이제 전부 다 참여를 했어요, 투표에. 네. 그래서 68대 35. 이거는 이제 그 아주 뭐 그 누가 봐도 저 분은 뭐 친박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가까웠다고 하는 분들 빼고는 지금은 중도층들이 더 많다고 봐야 되거든요. 친박이 옅어졌죠. 옅어졌죠. 이렇게 친박인지 중도인지 애매한 분들이 예. 많아졌으니까. 그러니까 뭐 지난번에 2016년에 공천받은 사람들은 이제 범친박이다 뭐 이렇게도 예. 얘기하고 하지만 그분들은 이렇게 개파색이 강한 건 아니에요. 본인들도 부인하고. 예. 그런데 그분들이 표가 다 나경원 후보에게 갔다. 그것이 아하. 68대 35로 나왔다라고 이제 자타가 분석을 하죠. 공인하는 친박 플러스 애매한 중도파들이 전부 다 나경원한테 몰렸군요. 예, 그리고 이제 뭐 다 잘 아시지만 이제 김학용 의원의 경우에는 김무성 대표의 비서실장 출신이죠. 김무성 계죠, 누가 봐도. 예, 그리고 이제 김무성 대표가 뭐 가까운 또 이제 그 의원들도 있는데 그분들 사이에서도 좀 표가 저 나경원 의원에게도 간 게 있고 그게 그 이제 얘기는 김무성계, 이른바 무대계가 이제는 힘 못 쓸 거다 이렇게 해석해도 가능하겠어요? 그거는 이제 개파의 문제보다는요. 심하게 얘기하는 분들은 끝났다 이런 분들도 있던데. 예, 그래서 뭐 이거는 현 뭐 비대위에 대한 지도부에 대한 이거는 불신임이다 이렇게까지도 이제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 지금 그 원내대표 선거가 어제 있었던 그 선거는 개파 간의 대립보다는 인물 대결이었어요. 그 인물 대결에서 나경원 그 당선자가 예. 신임 대표가 김학용 후보보다는 대중적인 인지도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이제 뭐 갖추고 있는 그 뭐 콘텐츠 정책에 대한 아하. 이해나 전달력 모든 면에 있어서 더 낫다는 평이었었거든요. 예. 그게 이제 이렇게 몰표로 나왔다는 생각이 예. 듭니다. 그런데 지금 103명이지만 그 양 후보다 60표 정도를 내가 갖고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60대 40이면은 한 20표 차이인데 예, 그게 그 정도 결과적으로- 나야 정상인데. 예, 그럼 그건 결과적으로 10명 차이인 거거든요. 그렇죠. 11명 차이인 거거든요. 예. 거기보다는 좀 더 낫다. 그게 한 8분 정도 되는 거죠. 예, 그 차이가. 어찌됐든 친박과 범중도의 전반적인 지지를 얻어냈다는 건 나경원 의원으로서는 이제 유의미하고 힘이 쏠렸는데 예. 일성을 딱 들어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개파 탈색, 중도 대통합, 보수 단일 대오 이런 얘기만 쭉 하대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는 대여 투쟁에 예. 대한 뭐 현 문재인 정권의 뭐 문제점, 예. 그러니까 강경 투쟁을 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예. 어제 그 정견 발표 때는 뭐 광화문으로도 나갈 수 있다는 정도로 강한 어조로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한국당 내 개파 얘기 더 이상 하지 말자. 네. 아예 그런 말을 금기어로 하자. 예. 하나가 되자. 또 하나는 범보수의 통합 얘기도 예. 언뜻 비쳤어요. 근데 그거는 그게 뭐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들끼리 나경원 의원하고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고 바깥에서 국민들이 바라보기에는 저 얘기만 쭉 하니까 예. 아 친박계 튀어나가서 친박 신당 문제 안 만들려나 보다 이렇게 연결이 돼서 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 이제 친박 신당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예. 그 얘기를 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시죠. 예. 뭐 밖에 뭐 실제 그런 세력이 있다, 뭐 예, 실체가 예. 있다까지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좀 본인들의 기대가 섞여 있는 예상이 아니냐. 예. 왜냐하면 이제 한국당이 결국은 쪼개질 거다고 하는 분들이 있고 그거는 이제 공천에서 탈락하는 경우 또 예. 아니면은 이제 조만간 당협위원장 그
뭐 재선임 문제에 있어서 재신임 문제에 있어서 이제 그 향후 공천 탈락이 이제 거의 확실시 되는 사람들 그분들이 친박계가 많다고 하면은 나갈 거다 그 사람들이. 그런데 신당을 창당한다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어렵다. 돈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 생명도 걸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한국당의 특징이 그렇게 품창 노숙을 할 수 있는 의원들이 많지는 않다. 예. 아, 예. 그러면 왜 얘기 나온 김에 자 보수 단일 대우를 외치면서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김병준 비대위원장과 신임 나경원 원내대표가 살생부 만들어서 인적 천상부터 연내야 할 거다라고 소문이 확 돌았던데 그 실제로 가능한 얘기예요? 지금 단계에서는 이제 그 제일 그 인적 쇄신의 제일 무서운 칼은 공천이죠. 그런데 예. 공천은 지금 할 수 있는 건 예, 아니고. 공천 시기가 아니니까. 예. 그러면 이제 당협위원장, 이 당협위원장이라는 거는 향후 공천이 일정 부분은 그래도 좀 그 담보가 된다고 볼 수는 있는 거거든요. 지금 시점에서 공천위원장을 교체를 하는 조치를 단행을 한다면 네. 국민들 유권자 당원들 입장에서는 야, 저 당협위원장 잘리는 걸로 봐서는 공천은 안 될까 보다. 그렇죠. 이런 시그널을 주면서 실질적인 인적청산이 될 거다. 네. 아니다.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지금 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어느 쪽입니까 분위기가? 그거는 이제 이후의 모습에 따라 당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지금 재신임이 됐다 그래서 그게 꼭 공천권 담보는 아니지만 지금 그 재신임을 못 받은 분들은 이거는 그리고 그 재신임 못 받은 분들에 대해서 특히 이제 현역에 대해서 네. 여론이 그래 그럴 만한 사람들이다라고 동조를 해준다라고 하면 여론이 예. 받쳐준다고 하면은 그분들은 힘을 얻기가 어렵겠죠. 아하, 예. 예. 근데 문제는 지역 관리를 워낙 잘한 분들은 뭐 공천하고 상관없이 되는 경우도 상관없이 있었죠. 자르려면 잘라라 뭐 이런 식이겠죠? 2016년에 윤상현 의원이 그랬었죠. 그랬었죠. 예. 무소속 나가서 그냥 달고 들어오면 그만인 거니까. 예. 자 결국은 지금 공천 시기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말로는 인적청산은 인적청산인데 저게 과연 될까? 국민들이 좀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한국당 얘기 해봤으니까 이번에 민주당 얘기 좀 해보죠. 이재명 지사 뭐 기소된 거는 시청자 여러분들 다 아실 네. 테니까 민주당에서 제명 조치 같은 뭔가 조치를 한다는데 할 것 같습니까? 이게 이제 당헌 당규라는 게 예. 당헌이라는 거는 우리 국가로 치면 헌법이고 당규는 법률이에요. 당헌 당규 민주당의 당헌 당규에서는 기소된 것만 가지고는 뭐 안 한다. 징계를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별도 징계 절차 밟지 않겠다. 민주당은 정리는 이렇게 된 거죠. 공식적으로도. 예, 근데 최고위에서 어제 뭐 예. 최고위 열었다가 이제 그 성원이 안 돼서, 그러니까 몇 분 홍영표 어제 결정 못 대표부터 내렸고 못 오늘로 넘겼으니까. 근데 저는 출당 조치까지 할 수 있을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많아겠다는 얘기죠, 예. 그거는. 근데 뒤집어 한 발 더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면 이재명 지사를 어떻게 징계를 하냐고요. 만약에 징계를 하는 순간 똑같이 기소됐는데 김경수는 이렇게 하고 나오면은 깝깝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기소됐다라는 거는 마찬가지인 거죠. 예. 근데 어떤 분은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 아침 방송에서 어느 패널이 좀 그 정상이 다르다. 김경수 지사는 뭐 그것이 이제 얽힌 거든 예. 한마디로 엮인 거든 아니면 사실이든 뭘 떠나서 변호사들 용어대로 죄질이 다르다고요. 네, 죄질이 다르다고 글쎄요. 얘기하더라고요. 그거야 뭐 이제 유권자들이 이제 그 평가할 문제니까. 어찌됐든 사실관계만 놓고 보면 민주당은 이재명 지사를 징계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인 것이고 이재명 지사도 입장문 발표해서 나 탈당 안 한다라고 선을 걷기 때문에 민주당은 뭐 흔들림 없이 그냥 가겠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제 SNS에 그 이재명 지사는 백의 종군하겠다, 평당원으로 가겠다, 당직은 내려놓는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근데 네. 경기도지사가 그 민주당 내에서 어떤 당적을 갖는지 그거는 이제 도지사가 되면은 뭐 이런 당정처 행위 회의라든가 예. 이런 데 다 참석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거에 그런 자리들은 같이 안 하겠다는 건지 뭐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그거를 봤습니다마는 네. 무슨 당 직함을 갖고 있는 기억이 없는데. 근데 이제 뭐 서울시장이라든가 이런 그럴 저기 수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있겠네요. 예, 당정체 예, 예. 회의에도 참석을 하거든요. 뭐 그런 그 혜택이라 그럴까요? 그런 걸 포기하겠다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재명 지사 선거래요. 재판이 계속 이제 보도가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럴 때마다 민주당은 곤혹스럽긴 하겠죠. 어찌됐든 분명한 것은 이재명 지사는 내 발로 걸어 나가는 자진 탈당은 안 하겠다는 의사표시는 명확한 거죠. 예, 플러스 나는 무죄 나는 자신한다. 무죄다. 뭐 이런 것 나는 같습니다. 뭐 무죄다 이런 얘기예요. 예, 자랑스러운 민주당원이라는 선에서 뭐 탈당 안 하겠다 하니까 뭐 강제로 할 필요는 없겠죠.
뭐 도는 김에 한 바퀴 좀 돌아보죠. 예.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지금 벌써 예. 일주일째인데 건강 괜찮으실까요? 이른이 넘어서 예. 예. 근데 이제 뭐 그 평소 건강 관리는 잘 하셨지만 그래도 단식이라는 게 위험한 예. 거라서 그렇지 않죠. 예. 하루하루가 다를 것 같은데요. 예. 뭐 이해찬 대표도 가서 달래고, 근데 네. 이해찬 대표하고 두 분은 뭐 민주화 운동을 같이 하면서 가까웠던 동지였기 때문에 네. 주고받는 말이 좀 대잡이 되는 거는 그 뭐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그 단식할 때 네가 좀 도와달라 나 죽겠다 뭐 이런 네, 얘기를 네. 했었죠 민주당 네, 그 저 네. 원내대표에게. 근데 이제 이해찬 손학규 대표는 서로 단식 풀면 그때 내 논의하겠다. 네. 예. 뭐 확답을 해야 내가 단식을 푼다. 서로 이제 좀 이거는 합의점은 찾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홍영표 원내대표가 좀 원칙 합의는 하고 뭐 네. 우리는 원칙적으로는 동의하지만 아하. 뭐 이런 취지로 좀 말한 걸로도 보도가 됐어요. 동의라는 단어가 나왔군요. 예, 동의. 우리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예. 하하. 근데 저거는 저는 합의가 아니고 동의예요, 예, 지금. 이게 이제 그 유치원 3법하고 비슷한데요. 예. 어차피 한국당의 유치원 3법의 경우에는 뭐 원칙적인 거는 이제 한국당도 합의를 하는데 이 연동형 비례제 도입에 대해서 한국당은 반대할 게 확실시 되니까 네. 민주당 원내대표가 우리는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한국당이 반대한다. 그래서 좀 어허. 한국당의 탓으로 이렇게 미는 전략을 지금 예. 갖춘 것 같아요. 근데 예. 이거는 좀 비겁하지 않나 예, 싶습니다. 예. 그렇기는 한데 저게 단식이라는 게 무서운 것이 네. 정치인들도 사람인지라 단식을 하는 사람 앞에 가서는 막 싸우질 못하는 것 같아요. 어제 이해찬 대표와 손학규 대표 이렇게 설전도 이렇게 예. 보면 연배적으로는 손학규 대표가 훨씬 위시잖아요. 그렇죠. 이해찬 대표는 정동영 대표랑 동기랑 말이에요. 나이도 예, 같고. 예. 그런 분이 단식까지 하니까 이게 어찌됐든 달래서 이걸 중단시키지 않으면 모든 책임을 민주당이 지금 다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영표 원내대표도 저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아. 그다음에 그 손학규 대표의 단식은 정말 예상치 못했던 그 선택이었던 그렇죠. 거죠. 두 당 모두 예, 그 예. 한국당이나 민주당 두 당 입장에서 그리고 이정미 대표가 단식을 가세하면서 저거는 굉장히 예, 부담스러워졌죠. 아주 부담스러워. 정치적으로 상당히 부담스럽죠. 예. 근데 이거는 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거는 권력구조 개헌과 같이 맞물려 가야 됩니다. 그거는 원칙이 맞는데 좀 손학규 대표께서 그 목숨을 나는 내놨다는 그 표현까지 네. 그때 하셨어요. 생명을 건다는 표현까지 좀 음. 당의 명운을 걸고 그리고 본인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하는 지금 단식이라 예. 퇴로가 쉽지 않다. 없어요. 예.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찬성이냐 반대냐는 논의를 차치하고라도 현재 단식 저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정치적으로 어찌됐든 풀어야 되는 상황인데 정치권의 숙제가 돼버렸는데 좋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좀 짚어보죠. 민주당에서 한 발 물러나서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그랬더니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원칙적으로 동의하세요? 그럼 구체적인 안을 들고 오세요. 이래버렸단 말이에요. 예. 자, 민주당 안이 나올 수 있습니까? 한국당을 믿고 내줄 수는 있겠죠. 어차피 한국당 때문에 안 될 거니까. 저는 지금 이 홍영표 원내대표, 민주당 원내대표에 예. 한국당이 반대하고 있다. 우리는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라는 그 이 행간의 한마디가 뜻이 그런 뜻이군요. 그래서 나경원 신임 대표가 예. 상당히 지금 이제 어제 그 당선된 직후에 지금 그 손학규 대표와 이정미 대표를 찾아가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나경원 대표 또 거기서 또 내 혼자 결정할 것이 아니다. 이거는 동료 의원들과 저 네. 의총에서 모두 합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는 예. 했지만 한국당이 좀 곤혹스러운 상황이 펼쳐질 수도 예. 있겠다 싶습니다. 최소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관해서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눈빛으로 서로 통하는 게 있어요. 예. 그렇죠? 예. 당신이 강하게 반대해주면 나도 땡큐 뭐 이런 분위기. 예, 예. 좋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벌써 일주일 다 돼가는데 단식 어떤 형태로든지 빨리 끝나서 건강을 잃지 좀 말하셔야 될 텐데 걱정이 많습니다. 정치인들 중에 단식했던 분들이 좀 하실 말씀이 그래요. 내가 이걸 제대로 했으면 죽었을 거다라는 그렇죠. 표현을 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근데 손학규 대표님 저는 지난주에 그 저녁 식사 자리에서 뵙고 네, 그리고 네. 이렇게 되니까 저도 좀 당황스러운데 그렇죠. 예. 예, 예. 예.
자, 손학규 대표의 단식이 정치권에 의외로 많은 파장을 갖고 있다는 예리한 분석까지 이수희 변호사가 해주셨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경제 문제부터 정치권 소식까지 두루 살펴봤습니다. 오늘 직설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